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함께 우리 한국의 방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이 뜻하지 않게 정말 우연히도 또 우리 K2 흑표 전차가 팔릴 수 있겠는데, 그 K2 흑표 전차와 빅딜을 해서 JSM이라고 하는 스텔스 인공지능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거의 이 현재 기술로는 막아내기 힘든 미사일인데, 이걸 대량으로 가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4세대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대에 맞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감옥이 아니고 미국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 1년여간 국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야당 대표, 어쩌면 대한민국보다 더 강력한 형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의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의 야권 인사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미국 당국의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한 정보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미국의 서류와의 질의응답에서 밝혔습니다. VOA는 1월 24일 보도에서 미 국무부와 주고받은 질의응답 서면을 공개하면서 미 정부는 달러를 이용한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한 측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한 사건인데요. 이는 국내법상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또 매년 채택되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 등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달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VOA는 이것이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 대리인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정확히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의회가 제정한 이른바 원비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에 대북 제재와 법률 위반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위반 행위에 달러가 사용되었을 경우 외국 국적자라도 해당국에 범죄인 신병 인도 요청을 해 미국 법원에서 미국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최근 북한 국적을 가진 문철명도 달러를 이용해 북한에 불법 송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 문철명을 미국으로 데려와 미국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는 달러를 이용해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한 자, 해당 송금을 기획하고 지시한 자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 미국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부디 미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가능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형사처벌의 따끔한 맛을 죄인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 여러분들 메리아스라든지 속옷 이런 거 쌍방울 많이 입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입었던 쌍방울, 메리아스, 팬티, 런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회사 맞아요. 그런데 그걸 설립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쌍방울 설립자는 아니죠. 그 쌍방울은 이제 부도가 났고 다른 사람 인수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문제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또 의혹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행적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 않다.
라는 건데 이 사람이 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나 봐요. 아니 이런 행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적죠. 그러면 누군가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줬는데 문제는 그게 달러니까 관할권이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인데 문철명이라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이 참사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송금하고 했기 때문에 야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처벌은 하되 미국에서 처벌해야 돼. 그걸 가지고 미국 돈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쳤으니까 해서 말레이시아에게 신병 인도 요청을 해서 미국 감옥에 보냈어요. 미국 법원에서. 자 그러면은 이 김성태 같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려 500만 달러를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대통령 명령,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북한에 보냈는데 자 그럼 김성태 잡아가야죠. 그런데 김성태가 자기 자의로 이거 했냐? 아니면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 북한에 그걸 보내주고 그 대신 다른 이익을 취한 건 아니냐? 그러면 그 북한에 돈을 보내주도록 하고 다른 이익을 준 자, 그 자는 누구냐? 이걸 또 미국 법원이 캐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저희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 계속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종 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같은 또 우리의 연구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마구마구 올려줍니다. 그런 어떤 그룹 있어요. 그룹 창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텔레그램 창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인데 지금 이 프리고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요리사 딸랑이라고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급작스럽게 극우 또는 이 극단주의 세력의 이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프리고진 그 프리고진하고 한 배를 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두 번째 정당의 리더죠. 세르게이 미로노프. 그래서 프리고진이 준 이 망치, 해머, 이게 이제 탈영병들이나 배신자 붙잡아가지고 바그너 그룹에서 쳐 죽이는 용도로 쓰는 해머라고 하는데 이거 두고 나는 바그너 프리고진과 함께한다라고 선언을 한 이 미노로프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폭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머 들고 오한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사람하고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리더 오브 민주당의 한국의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리고는 이 둘이 공통성이 있다. 뭐냐? 레어 사이코패스다. 레어 사이코패스 뭡니까? 희귀한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희귀한 사이코패스가 공통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이 유럽 사람도 알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이런 행적을 그러니까 뭐 훌륭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희한한 행적을 보여주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그래서 유명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 김성태 500만 달러를 줬기 때문에 미국이 좀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캐다 보면 너 왜 줬냐? 라고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게 말이죠. 왜 우리 한국의 메이저 언론에는 이 상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지 정말 희한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 정부를 배후로 두고 있는 글로벌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에 사이버전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사이버 침략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샤오칭 사이버 시큐리티 팀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이버전 선전포고를 하고 현재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들은 국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은 물론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해킹 공격을 감행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전문지 디지털 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지난 1월 7일 우리나라에 사이버전 선전포고를 했고 이달 초부터 공격 준비를 한 뒤 1월 20일부터 정부기관과 기업, 대학교 등 국내 기관에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한국 정부와 서울특별시, 각 기업 등에서 현재까지 민감 정보 54.2GB를 훔쳐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훔쳐간 정보는 각 기관의 직원 인적 사항과 사업 관련 정보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월 24일 새벽 3시 2차 선전 포고를 통해 다음 공격 대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지목했는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담당 기관을 공격해 사이버 방어 태세를 약화시킨 뒤 공격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조직명인 샤오치잉은 중국 진나라 시절 군사 조직의 이름인데요. 우리 정부 당국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공격에 중국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자 개정, 보안 강화 등을 지시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설 연휴 기간을 노리고 가해진 이번 공격으로 인해 각 기관의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날리는 물리적인 공격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전산 인프라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략 행위인데요. 점점 도를 넘어가는 중국의 사이버 침략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의 해킹 조직이 한국을 지금 공격하고 선전포고까지 하고 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여기를 공격해서 어떤 방어력을 무력화시킨 뒤에 그렇기도 하면 그 다음 또 3차 공격은 완전히 한국의 공공기관 전체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샤오칭 뭐 자기들 마크예요. 무슨 판타지 온라인 게임 마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 자들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 사이버 디지털 관련한 그런 그 인터넷 신문들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메이저 언론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로 얼마나 많은 어떤 사회 제도가 또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해킹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아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재앙을 맞게 되죠.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완전히 사회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호등을 전부 다 그냥 초록불로 온 사방을 초록불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지나가다 사고가 나겠죠. 지하철에서 전부 다음 정차역에 차량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거의 브레이크 없이 들어가 버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차 서 있는데 끔찍하죠. 이게 바로 사이버 공격. 그래서 4세대 전쟁의 핵심은 사이버입니다. 그 4세대 전쟁의 핵심인 사이버 공격으로 비록 사람이 직접 눈에 보이게 피를 흘리고 어디가 깨지고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적인 피해는 포탄 몇 발 쏘는 것보다 미사일 몇 발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게 이 사이버 공격인데 이거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중국하고 무슨 광고를 좀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들 지금 중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 50인 명단 올라와 있고 한데 그런 정치인들 하나하나 그리고 중국에 유학 갔다 온 언론인들 교환했다가 돌아온 정치인 언론인 여하튼 사회 지도층 인사 전부 의심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동안 그런 이 해외 많은 나라들의 4세대 리더들, 4세대 어떤 그 영향력자들을 미리 불러서 포섭을 하는 작업들을 해왔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뭐 교류 협력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돕는 자들만 간첩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위하는 자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살펴보자. 이거 왜 보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니 쟤들이 스스로 이렇게 54.2GB, 우리 이만큼 지금 자료 확보했어. 54.2GB면요 컴퓨터 한 개 몽땅 들어있는 자료예요. 엄청난 거죠. 도대체 54.2GB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개인정보, 그리고 기업정보, 국가정보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엄청난 양이겠죠. 이거 반드시 막아내기를 바라고,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 감고 있는 정치인, 언론인들 우리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승인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차세대 전차 사업 무기한 연기설까지 나왔던 노르웨이도 전차 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현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노르웨이의 빅딜이 임박했다는 전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7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전차로 사실상 한국의 K2NO 전차를 낙점했으며, 현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정통하다는 한 소식통은 한국의 K2NO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NO 두 모델에 대한 시험 평가를 완료됐고, 한국산 K2NO 전차는 노르웨이의 혹한 환경에서 예상 밖의 신뢰성을 보여주면서 평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줬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월부터 K2NO 전차와 레오파르트 2 A7NO 전차를 가져와 현지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K2NO 전차는 표적 획득과 초탄 발사 등 반응 속도, 포격 정밀도, 포탄 관통 능력 등 화력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레오파르트 2 A7NO를 압도했습니다. 방어력 부문에서도 K2NO는 추가 장갑과 능동 방어장치 설치로 기본 모델 대비 5.5톤 정도 늘어난 61.5톤급으로 재설계되어 레오파르트 2 A7NO와 대등 이상의 방어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평가를 가른 것은 기동력이었는데요. K2NO는 톤단 마력이 24.3마력으로 주행 성능은 물론 가속 성능에서도 레오파르트를 앞질렀습니다. 레오파르트 2 A7NO의 경우 톤단 22.2마력으로 전반적인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무게가 67.5톤에 달해 전투 중량 상태에서는 노르웨이 산악지형 곳곳에 있는 작은 교량들 대부분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국경지역 도로 상황이 대단히 열악한데요. 고중량의 레오파르트 2 A7NO는 소형 교량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용할 수 있는 산악도로도 대단히 제한되어 기동성 부분에서 K2NO 전차에게 완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성능평가에서 밀린 독일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과 라인메탈 측은 노르웨이 전차병 전우회 등 제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분위기 역전을 노렸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논의에서 독일이 보여준 트롤링 때문에 독일제 전차에 우호적이었던 노르웨이 여론은 대단히 싸늘해졌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K2NO 전차 도입에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함께 설득 작업에 힘을 실어줄 한국과의 절충 교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JSM 스텔스 미사일과 전차 탑재용 원격 조종 총탑 등을 약 2조 원어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빅딜이 성사될 경우 노르웨이는 북유럽 최강의 전차를,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강의 공대함 미사일을 얻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정부의 K2NO 전차 도입 발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노르웨이에서 시험평가 중인 K2NO 전차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그러니까 전차 상부에 있는 기관총, 이거를 이제 직접 사람이 쏘지 않고 포탑 안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쏘는 RCWS,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 이제 적의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이런 거 날라오면 그걸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장치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2층 가장갑 등을 더 많이 붙여서 방어력도 더 강화시켜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5.5톤이 더 무거워서 61.5톤이에요. 꽤 무겁죠. 자, 그런데 이게 레오파르트 A7보다는 그래도 6톤이 가벼워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곳곳에 피오르드 지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만 다리들이 많죠. 이걸 독일 전차는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왜? 다리 무너질까봐. 그리고 아주 좁은 도로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데 우리 K2는 더 많은 도로에 기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어력도 강하고 또 우리 한국산 파워팩은 이 트랜스미션이 성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ROC가 독일산 파워팩 똑같은 파워팩을 장착하도록 ROC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00마력짜리 독일산 그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똑같은 걸 집어넣는데 우리는 61.5톤, 독일은 67.5톤이니까 당연히 한국산 전차가 똑같은 거 집어넣었으니까 더 순발력 좋고 빠르겠죠. 그러니까 기동성 우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계속 이 포탄 업그레이드를 해왔죠. 왜?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한국산 이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의 관통력은 이 텅스텐 탄자로 이루어진 이 날탄의 관통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독일사는 차기들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완전히 나태한 이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포탄을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차의 관통력이 더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수하니까 이제 한국산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A4를 그동안 써왔고 이 뭐 예비역 단체 이런 데 그냥 뭐 어떻게 로비가 들어갔는지 이들이 아니 뭐 부품 공통성이라든지 또 그동안 써왔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교육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레오파르트를 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럼 절충교육하자 해서 한국이 지금 JSM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JSM 미사일은 로우 그리고 아주 저공으로 날아갔을 때 이제 공대한 미사일이에요. 스텔스, 풀 스텔스에 그리고 이 패시브 시커를 레이더파를 방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스텔스, 형상 스텔스 전부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적 구담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거 지금 로우 저고도로 들어갔을 때는 185km. 근데 스텔스니까 굳이 뭐 저고도로 들어갈 필요도 없죠. 하이 높은 고도로 들어가서 꽂아버릴 때는 무려 555km나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발당 한 220만 달러 하는데 이걸 지금 대량 도입한다. F-35 블락4에도 들어가요. 우리 한국 F-35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하죠. 그리고 뭐 F-16이나 F-15에도 인테그레이션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대량 도입하면 중국 서해에서 아주 껄쩍지근하겠다. 못 막으니까 F-35 스텔스기에 싣고 와서 스텔스 미사일 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여러모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딜이 빨리 원래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발표한다고 했는데 레오파르트,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 라인메탈에게 뭐 먹었는지 하여튼 그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뤘는데 이번에 이 독일 전차가 완전 이미지 다구겠죠. 우크라이나 주둔 것 때문에.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좋은 소식 바로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